엄마, 또 빈손으로 오셨어요? 딸 민정의 차가운 목소리가 현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78세 이은분 씨는 손에 든 보따리를 내려다봤어요. 새벽부터 손수 부친 정과 정성껏 담근 김치,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다, 민정아. 은분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딸은 코를 찡그리며 돌아섰습니다. 20년 동안 이어진 딸의 무시, 그리고 은분 씨가 숨겨온 엄청난 비밀이 있었어요. 강남 건물 5채, 500억 재산,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계속 사연이 궁금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9월 추석 아침, 은분 씨는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오늘은 딸 민정이네 집에 가는 날이었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부엌에 불을 켜고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민정이가 어렸을 땐 이 미역국 좋아했는데 은분 씨는 추억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동태전도 부치고 도라지 무침도 만들고 깍두기도 담았어요. 78세의 나이에도 허리가 아팠지만 은분 씨는 쉬지 않고 손을 놀렸습니다. 오전 8시 은분 씨는 낡은 보따리에 음식을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옷장에서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그래도 딸 앞에선 단정해야지. 은분 씨는 머리를 빗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오전 9시 집을 나선 은분 씨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2번 갈아탔어요. 1시간 반이 걸려서 딸의 집이 있는 강남 타워 팰리스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앞에 선 은분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딸이 사는 이 아파트는 50평이 넘었고 시가로만 30억은 좋게 넘는 곳이었습니다. 은분 씨는 매번 이 앞에 서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문이 열리고 딸 강민정이 나타났어요. 48세의 민정은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또 빈손으로 오셨어요? 민정의 첫마디는 차갑기만 했어요. 은분 씨는 깜짝 놀라 손에 든 보따리를 들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민정아. 엄마가 새벽부터 전도 부치고 미역국도 끓여왔어. 너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거 기억나서. 은분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정은 보따리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런 집 냄새 나는 건 좀. 다음부터는 안 가져오셔도 돼요. 우리 시댁에서도 음식 보내주시거든요. 호텔 음식으로요. 민정의 목소리는 싸늘했어요. 은분 씨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생각이 짧았네. 다음엔 더 좋은 거 사올게. 은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정은 은분 씨를 현관에 세워둔 채 안으로 들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오셨어요. 인사만 하고 가실 거래요. 민정은 마치 불편한 손님을 대하듯 말했어요. 거실에서 사위 박준수가 나왔습니다. 50세의 준수는 은분 씨를 보자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추석 잘 보내세요. 준수는 형식적으로 인사하고는 금방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은분 씨는 거실 구석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민정이 물 한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바쁘시잖아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오래 계시면 우리도 준비할 게 많아서요. 민정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속뜻은 달랐어요. 빨리 가주세요라는 의미였습니다. 은분 씨는 물을 마시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다. 금방 갈게. 사실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20년 동안 민정은
늘 엄마 은분 씨를 이렇게 대했어요. 명절 때마다 은분 씨가 음식을 가져오면 또 빈손으로 오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생일 때 은분 씨가 손수 만든 미역국을 들고 가면 사온 게 더 나아요라고 했어요. 설날에 은분 씨가 떡국을 끓여 가져가면 우리는 레스토랑에서 먹을 거예요라며 거절했습니다. 민정이 엄마를 무시하는 이유는 단 하나, 가난하다는 것이었어요. 은분 씨는 평생 동대문 시장에서 미역을 팔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 9시에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50년간 했어요. 그렇게 벌어서 딸 민정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시켜줬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눈에는 그저 가난한 엄마일 뿐이었어요. 민정은 자주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를 비교했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백화점 선물 세트 주시는데 우리 엄마는 맨날 집에서 만든 것만 가져오셔. 민정의 시댁은 강남에서 사업을 하는 부유한 집안이었고 명절마다 비싼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반면 은분 씨는 손수 만든 음식 외에는 가져올 게 없었습니다. 민정은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엄마가 좀 더 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요. 민정은 엄마가 시장에서 미역을 판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 어머님은 뭐 하세요? 라고 물으면 그냥 집에 계세요라고 둘러댔어요. 은분 씨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분 만에 은분 씨는 딸의 집을 나왔어요. 민정이 시댁 어른들 오시기 전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은분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가져갔던 음식 보따리는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민정이 우리는 호텔 뷔페 갈 거니까 괜찮아요라며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은분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미안하구나. 은분 씨는 혼잣말을 했어요. 좀 더 좋은 걸 사줄 수 있었으면. 하지만 은분 씨는 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탓이야. 내가 부족해서 그래라며 자책했어요. 버스에 앉아 은분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설날엔 뭘 해줄까? 은분 씨는 벌써 다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은분 씨는 혼자 명절을 보냈습니다. 가져왔던 전을 데워 먹고 미역국을 한 그릇 떠먹었어요. 조용한 집안에서 혼자 밥을 먹는 은분 씨의 모습은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은분 씨는 그때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딸과 보내는 마지막 명절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1년 후 며느리, 아니 딸에게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은분 씨가 집에 돌아와 혼자 명절을 보내던 그날 밤, 20년 전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003년 겨울, 남편 이종수 씨는 폐암 말기로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58세의 나이에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 남편은 은분 씨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죽고 나면 우리 며느리 민정이를 꼭 잘 챙겨줘.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어요. 은분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민정이는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의지할 데가 없어. 여보가 친정 엄마처럼 돌봐줘야 해. 남편은 며느리 민정을 친딸처럼 아꼈고 항상 잘 챙겨줬습니다. 은분 씨도 남편의 부탁이니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당신 걱정 말고 내가 민정이 엄마처럼 보살필게. 은분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은분 씨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명절마다 음식을 해서 며느리 집에 가고 생일 때마다 미역국을 끓여 가져갔습니다. 손주들 학교 입학할 때도 용돈을 챙겨주고 아플 때도 병문안을 갔어요. 하지만 민정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래도 어머님 고마워요라고 말하던 민정이 5년이 지나자 또 오셨어요? 로 바뀌었고 10년이 지나자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로 변했어요. 은분 씨가 견딘 20년. 은분 씨는 남편과의 약속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민정이 집 냄새 나는 음식 가져오지 마세요라고 해도 참았어요. 명절 때 30분 만에 쫓겨나듯 나와도 참았습니다. 손주들 생일에 선물을 가져가도 할머니가 사온 건 촌스러워서 못 쓰겠어요 라는 말을 들어도 참았어요. 남편과의 약속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은분 씨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힘들었던 건 민정의 친구들 앞에서 무시당할 때였어요. 어느 날 은분 씨가 며느리 집을 방문했는데 민정의 친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은분 씨는 조용히 인사하고 부엌으로 가려 했어요. 그런데 민정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있잖아. 시장에서 미역 파시는데 맨날 집에서 만든 거 가져오셔서 곤란해. 친구들이 웃으며 에휴, 그래도 참아야지. 시어머니잖아 라고 말했어요. 은분 씨는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울었어요. 여보, 나 힘들어. 정말 힘들어. 은분 씨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갔어요. 미역을 팔아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손주들 용돈을 챙겨주고 명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이니까. 은분 씨는 이 말만 되뇌며 버텼어요. 2024년 봄, 은분 씨의 건강 악화 추석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그리고 2024년 봄이 되었습니다. 79세가 된 은분 씨는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어지러웠고 시장에서 일하다가 숨이 차서 쉬어야 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은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여전히 시장에 나갔어요. 어느 날 은분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시간 되면 한번 와줄 수 있니? 은분 씨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민정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저 요즘 너무 바빠요. 시간 나면 갈게요. 민정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은분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내가 너무 의지하려 했나 봐. 며칠 후 은분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 준호는 민정의 남편이었고 은분 씨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은데. 은분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준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병원 가보셨어요? 제가 병원비 보내드릴게요. 은분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민정의 충격적인 말. 5월 어느 날 은분 씨는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정신을 잃고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가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들어와서 발견했습니다. 은분 씨, 은분 씨. 옆집 아주머니는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가 출동했어요. 은분 씨는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간호사가 은분 씨의 핸드폰을 열어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는 회사에서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는 은분 씨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어요. 은분 씨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무리를 했나 봐.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 집에서 사세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은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혼자 있는 게 편해. 그때 민정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준호가 급하게 전화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민정은 병실로 들어와 은분 씨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왜 또 이러세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민정에게 말했어요. 여보, 엄마 혼자 사시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집에서 모시자. 하지만 민정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여보, 저는 이제 시어머니 봉양할 생각 없어요. 솔직히 부담이에요. 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정을 쳐다봤어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민정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요. 시어머니 간병하면서 살 순 없어요. 요양원 알아보세요. 은분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남편한테 약속했는데 못 지키게 됐네. 은분 씨는 속으로 남편에게 사과했어요. 민정은 병실을 나가며 준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요. 난 집에 갈게요. 민정은 그렇게 병원을 떠났어요. 준호는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키웠어요.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은분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내 탓이 아니야. 엄마가 부족했던 거야. 병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지만 은분 씨의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남편과의 약속,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은분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분 씨는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은분 씨는 다시 혼자 사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들 준호가 엄마 제발 우리 집에서 사세요라고 애원했지만 은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엄마는 혼자 있는 게 편해. 너희 집에 가면 민정이가 힘들어할 거야. 은분 씨는 며느리 민정을 배려하며 거절했어요. 집에 돌아온 은분 씨는 텅 빈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한 통과 계란 몇 개가 전부였어요. 이걸로 며칠은 버티겠지. 은분 씨는 혼잣말을 하며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어서 몇 숟가락 먹지 못했어요. 밤이 되면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정말 외롭고 힘들어. 은분 씨는 남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이 지나자 은분 씨는 다시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집에만 있으면 자꾸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일을 해야 정신이 차려져. 은분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고 무거운 미역 박스를 들 때마다 어지러웠어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분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아파 보이는데. 은분 씨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일터에서 다시 쓰러지다.
2024년 6월 어느 날 오후 은분 씨는 시장에서 미역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왜 이러지? 은분 씨는 벽을 잡으려 했지만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은분 씨, 은분 씨. 옆 가게 아주머니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어요. 누군가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은분 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한 은분 씨를 본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고령의 영양실조가 심각해요. 의사는 간호사에게 지시했어요. 즉시 영양제 링거를 놓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세요. 간호사는 은분 씨의 핸드폰을 열어 최근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민정의 번호가 있었어요. 먼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이은분 환자분의 보호자이신가요? 민정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아, 네, 그런데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일터에서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십니다. 영양실조가 심하고 즉시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정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제가 왜 가야 하는데요? 시어머니 부양은 남편이 알아서 해야죠. 간호사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기록을 보니 남편분은 돌아가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민정은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럼 친척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바빠서 못 갑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간호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보호자분이 오실 수 없다고 하시네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일단 환자분 상태부터 안정시킵시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실. 은분 씨는 병실로 옮겨져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어요. 의식이 돌아온 은분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정이가 안 왔구나. 은분 씨는 혼잣말을 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른 연락할 분은 없으세요? 은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있을게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은분 씨를 바라봤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지만 아무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호는 출장 중이라 연락이 안 됐고 며느리 민정은 단 한 번도 전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은분 씨는 혼자 병실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옆 침대 환자는 가족들이 매일 와서 과일도 깎아주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은분 씨는 그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나도 저렇게 누군가 와줬으면 좋겠는데. 은분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아들 준호가 병원에 왔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와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어요. 엄마, 왜 또 이러세요? 준호는 은분 씨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은분 씨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준호야. 엄마는 괜찮아. 준호는 의사에게 어머니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어르신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영양실조가 심해서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돌봐드려야 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사시게 할게요. 하지만 은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준호야. 민정이가 싫어할 거야. 엄마는 혼자 있을게.
준호는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민정이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제 결정이에요. 하지만 은분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안 돼, 준호야. 너희 부부 사이만 나빠질 거야. 엄마는 정말 괜찮아. 민정의 냉담한 반응. 준호는 병원을 나와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신 거 알고 있었어? 민정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응, 병원에서 연락 왔었어. 그런데 준호는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리고 왜 병문안도 안 갔어? 민정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당신 출장 중이었잖아.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난 바빴다고.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를 우리 집에서 모시려고 해. 혼자 계시면 안 돼. 하지만 민정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안 돼요. 나 절대 싫어요. 당신이 알아서 해요. 준호는 설득하려 했습니다. 여보, 제발. 엄마가 정말 위험한 상태야. 우리가 모셔야 해. 하지만 민정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준호는 길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준호는 막막했어요. 결국 준호는 요양병원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은분 씨를 혼자 두면 안 되고 자기 집에서 모시는 것도 민정이 반대하니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준호는 병실로 돌아가 은분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병원 어때요? 거기서 편하게 계시면서 치료받으시면. 하지만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은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 엄마가 이제 그렇게 짐이 됐구나. 은분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하지만 은분 씨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괜찮아, 준호야. 엄마가 이해해. 내 처지도 어려운 걸 알아. 요양병원 알아봐줘. 준호는 어머니의 등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는 자신이 무능한 아들 같아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은분 씨는 혼자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은분 씨는 남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정이한테 잘해주려고 20년을 참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은분 씨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은분 씨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정리해야겠어. 은분 씨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분 씨는 간호사에게 부탁했어요. 저기, 변호사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서요. 간호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은분 씨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미리 준비해 두려고요. 나이가 있으니까.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변호사 연락처를 적어줬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은분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요양병원을 권했지만 은분 씨는 거절했어요. 마지막까지 제 집에서 있고 싶어요. 은분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매일 와서 엄마를 돌봤지만 은분 씨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어요. 밥을 거의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엄마, 제발 밥 좀 드세요. 준호는 애원했지만 은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준호야. 입맛이 없어서 그래. 2024년 7월 어느 날 새벽 은분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혼자 누워있던 은분 씨는 남편 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 세상을 떠났어요. 아침에 찾아온 준호가 어머니를 발견했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옆에는 은분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엄마가 짐이 돼서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짧은 글이었지만 준호는 그 글을 읽고 또 울었어요. 준호는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돌아가셨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정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장례식은 어디서 해요? 민정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담담했어요. 슬픔이나 안타까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민정이를 잘못 선택했어요. 준호는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은 동대문 근처 작은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준호가 비용 부담 때문에 큰 곳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빈소에는 은분 씨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고 꽃 몇 송이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함께 일했던 상인 아주머니들 몇 명과 옆집에 살던 이웃들이 와서 절을 하고 갔습니다. 은분 씨 참 좋은 분이었는데 이렇게 가시다니. 상인 아주머니들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어요. 준호는 상주로서 빈소를 지켰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앉아있는 준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며느리 민정은 보이지 않았어요. 장례식 첫날, 민정은 한 번도 빈소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민정이 드디어 장례식장에 나타났어요. 검은 옷을 입고 왔지만 얼굴에는 화장이 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빈소에 들어와 은분 씨 영정을 보더니 형식적으로 절을 했어요. 그리고 장례식장 맨 끝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조문객들이 며느리분이신가 보네 하며 수군거렸지만 민정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너무 지루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장례식 이틀째 오후 준호와 민정은 은분 씨의 집에 가서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좁은 단칸방에 들어서자 은분 씨의 삶의 흔적들이 보였어요. 낡은 옷장, 오래된 밥상, 해진 이불. 준호는 어머니의 물건들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사셨구나. 준호는 옷장을 열어 어머니의 옷들을 꺼냈어요. 전부 낡고 해진 옷들 뿐이었습니다. 민정은 코를 찡그리며 방 안을 둘러봤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먼지 천지네. 민정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민정을 쳐다봤어요. 여보, 그런 말 좀 하지 마. 엄마가 평생 사신 곳이야. 민정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 하잖아요. 청소라도 좀 하시지. 준호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유품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옷장 서랍을 열자 해진 앞치마가 나왔어요. 은분 씨가 시장에서 일할 때 매일 입었던 앞치마였습니다. 준호는 앞치마를 꺼내 냄새를 맡았어요. 어머니의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준호는 앞치마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다른 서랍에는 구겨진 재래시장 장부가 있었습니다. 은분 씨가 매일 기록했던 미역 판매 장부였어요. 하루 판매 3만 원, 오늘 손님 없음, 비 와서 장사 안 됨.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은분 씨의 힘든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유품들을 보며 투덜거렸어요. 이게 전부예요? 돈 될 만한 건 하나도 없네.
민정은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지만 민정은 개의치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평생 일하셨다면서 모아둔 돈도 없고, 이 나이에 돈도 없으면 참, 나한테 짐만 되고. 준호는 민정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민정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어요. 뭐, 사실이잖아요. 장례 비용도 우리가 다 내야 하고, 솔직히 부담이에요.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지금 엄마 장례식인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해? 하지만 민정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장례 끝나면 우리 생활로 돌아가야죠. 민정은 이미 마음속으로 장례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원래 생활로 돌아갈 생각뿐이었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오후 빈소에는 몇 명의 조문객만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상주석에 앉아 있었고 민정은 여전히 끝자리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조용한 빈소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똑. 준호가 고개를 들어 문을 바라봤어요.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남성은 준호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도의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고 이은부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꺼내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는 당황하며 명함을 받았어요. 법률 대리인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맨 끝자리에 앉아있던 민정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법률 대리인이요? 민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고인께서 생전에 저희 법무법인의 유언장 작성을 의뢰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후 유족분들께 전달하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준호는 더욱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유언장이요? 엄마가 언제?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약 한 달 전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민정이 황급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기 유언장에 뭐라고 쓰여 있는데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변호사는 민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제 아내입니다. 고인의 며느리이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유족분들께 유언장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앉으시죠. 준호와 민정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민정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돈이라도 있는 건가? 민정은 속으로 기대하며 생각했어요. 변호사는 봉투를 열고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 이은부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쳤어요. 빈소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치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은부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2024년 6월 15일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용한 빈소에 울려 퍼졌어요. 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고 민정은 손을 꼭 쥔 채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먼저 유언에 앞서 제 재산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잠시 내려놓고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변호사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가 건물 한 채, 시가 120억 원.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가 건물 한 채, 시가 100억 원. 강남구 삼성동 소재 오피스텔 1동, 시가 80억 원.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가 건물 한 채, 시가 110억 원. 송파구 잠실동 소재 상가 건물 한 채, 시가 90억 원. 변호사는 차례로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여줬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엄마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고인께서 소유하고 계셨던 부동산입니다. 민정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숨을 헐떡였어요. 어머, 어머니가 이걸...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식 및 채권 120억 원, 은행 예금 80억 원이 있습니다. 총 자산 규모는... 변호사는 잠시 멈추고 말했어요. 약 500억 원입니다.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500억이라고? 저분이 그렇게 부자셨어? 믿을 수가 없네. 준호는 그 자리에 앉은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500억을... 민정은 눈을 크게 뜨고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야? 민정은 속으로 소리쳤어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고 이은분 여사님은 약 30년 전부터 강남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시작하셨습니다. 1990년대 중반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할 때 작은 건물을 구매하신 게 시작이었어요. 변호사는 투자 내역이 적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역삼동의 작은 상가 하나를 5억에 구매하셨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으로 또 다른 건물을 구매하셨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그런 돈을...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시장에서 미역을 팔며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셨어요. 30년 동안 검소하게 사시며 단 한 번도 사치를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조문객들이 감탄했어요. 대단하신 분이셨네. 30년을 그렇게 사셨다니.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본인의 재산을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드님께도 며느님께도 심지어 가까운 이웃에게도요.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사실 필요가 없었는데. 변호사는 유언장을 다시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유언장에 적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나는 평생 시장에서 미역을 팔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어려움 없이 살기를 바라며 돈을 모았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 빈소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나는 일부러 가난한 척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보고 나를 대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들었어요. 민정은 입술을 깨물며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어요. 특히 나는 며느리 강민정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민정이를 친딸처럼 돌봐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20년 동안 민정을 진짜 딸처럼 사랑하려 노력했습니다. 명절마다 음식을 해서 찾아갔고 손주들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나를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변호사는 냉정하게 계속 읽었습니다. 명절마다 빈손으로 왔다고 비아냥거렸고 집 냄새 난다며 내가 만든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단 한 번의 병문안도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 봉양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빈소에 있던 사람들이 민정을 쳐다봤어요. 민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재산을 진짜 필요한 곳에 쓰기로요. 강민정에게는 단 1원도 주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나를 가난하다고 무시했고 시어머니로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무시하던 사람이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태도를 바꾼다면 그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민정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의 핵심 부분을 읽었습니다. 내 재산 500억 원은 다음과 같이 분배합니다. 첫째, 아들 이준호에게 50억 원을 줍니다. 준호는 비록 아내의 눈치를 봤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려 노력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매일 찾아와 줬고 걱정해 줬습니다. 준호야, 고맙다.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민정이를 제대로 못 가르쳐서.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둘째, 나와 함께 시장에서 일했던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50억 원을 나눠줍니다. 그들은 내가 가난할 때도 나를 존중해줬고 진심으로 대해줬습니다. 빈소에 있던 시장 상인 아주머니들이 놀라 입을 막았어요. 은분 씨가 우리한테. 믿을 수가 없어. 변호사는 명단을 꺼내 읽었습니다. 김순희님 5억 원, 박영자님 5억 원. 총 10명의 이름이 불렸어요. 변호사는 유언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셋째, 나머지 400억 원은 전액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합니다.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설립, 독거노인 지원,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에 사용해 주세요. 나처럼 혼자 외롭게 사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빈소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네. 마지막까지 남을 생각하시다니. 변호사는 유언장을 접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인께서는 며느리 강민정님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민정이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강민정에게는 단 1원도 주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비웃었던 대가입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태도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나는 진심을 원했지만 그녀는 돈만 원했습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민정은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민정을 동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빈소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20년 동안 그렇게 대했으면. 자업자득이지. 준호는 민정을 쳐다보지도 않고 어머니의 영정만 바라봤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민정은 변호사에게 매달렸어요. 변호사님, 이건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며느리인데 1원도 못 받는다니. 하지만 변호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작성되었고 증인도 여러 명 있습니다. 고인께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민정은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500억? 500억이. 민정은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돈을 생각하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잘했어도.
민정은 20년 동안 은분 씨를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빈손으로 오셨어요. 집 냄새 난다. 시어머니 봉양 안 한다. 모든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서 오열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준호는 민정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민정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당신 엄마가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민정은 준호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보, 이건 당신 탓이야. 엄마를 그렇게 대한 건 당신이잖아. 민정은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민정은 500억을 눈앞에서 날려버렸습니다. 빈소 밖으로 나간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어요. 며느리가 자업자득이지 뭐. 20년 동안 그렇게 대했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 복수 제대로 하셨네. 민정은 그 소리들을 다 들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무엇보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조금만 더 잘했어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분 씨는 세상을 떠났고 유언장은 실행될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다시 펼치자 민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그리고 아들에게 50억을 준다는 말에 민정은 계산을 시작했어요. 아들한테 50억이면 나한테는 얼마나 올까? 민정은 속으로 기대하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힘들게 사셨으니까 나한테도 뭔가 남기셨을 거야. 민정은 이미 돈을 받은 것처럼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100억 정도는 받지 않을까? 아니면 50억? 민정의 머릿속은 숫자로 가득 찼습니다. 그 돈으로 강남에 더 큰 집 사고, 해외여행도 가고, 명품도 실컷 사고. 민정은 웃음이 나올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그것은 불안 때문이 아니라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준호가 민정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정은 피했어요. 지금은 변호사의 말에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제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 분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정은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입술이 말랐습니다. 제발 내 이름이 나오게 해줘. 민정은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빈소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조용히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모두가 유언장의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은부는 내전 재산 500억 원을 다음과 같이 분배합니다. 민정은 주먹을 꼭 쥐었어요. 내 이름, 빨리 내 이름 나와.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첫째, 내 사랑하는 아들 이준호에게 50억 원을 줍니다. 준호야, 내가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려 노력했어. 병원에서도 매일 찾아와 줬고 걱정해 줬지. 고맙다.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봤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민정은 준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자기 몫이 얼마인지만 궁금했어요. 변호사가 두 번째 항목을 읽었습니다. 둘째, 나와 함께 시장에서 일했던 동료들과 나를 진심으로 대해준 이웃들에게 50억 원을 나눠줍니다. 김순희님 5억, 박영자님 5억, 이명숙님 5억. 변호사는 10명의 이름을 차례로 읽었어요. 시장 상인 아주머니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했습니다. 은분 씨,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민정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100억이 나갔는데 나머지 400억은 어디로? 민정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세 번째 항목을 읽기 시작했어요. 셋째, 나머지 400억 원 전액을. 민정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불우이웃과 시설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기부합니다. 민정의 얼굴 표정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민정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가난한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건립,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시설,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 설립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처럼 혼자 외롭게 사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없기를, 나처럼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어르신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졌어요. 변호사는 유언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강민정에 대해. 민정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드디어 내 이름. 민정은 기대에 찬 눈으로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변호사는 냉정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나의 며느리 강민정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 순간 민정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네. 민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변호사는 감정 없이 계속 읽었습니다. 강민정, 당신은 20년 동안 나를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했습니다. 명절마다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집 냄새 난다며 거절했고 빈손으로 왔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단 한 번의 병문안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 봉양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요. 민정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돈이 많다는 것을 당신이 알았다면 당신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돈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20년 동안 당신의 진심을 기다렸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빈소에 가득 찼어요. 변호사는 유언장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강민정, 사람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이는 내 가족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무시했고 이제 내가 부자였다는 걸 알고 후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돈에 대한 후회일 뿐 나에 대한 후회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20년 동안 나를 무시한 대가입니다. 2024년 6월 15일 이은분. 변호사가 유언장을 접었어요. 민정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민정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단 한 푼도 안 준다고? 나한테? 민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눈앞에서 날려버린 것이었어요. 민정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꿈이야.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준호는 민정을 쳐다보지도 않고 어머니의 영정만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민정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어요. 변호사는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유언 집행은 2주 후부터 시작됩니다. 아드님께는 50억 원 상속 관련 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단체와 시장 상인분들께도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정은 변호사에게 매달렸어요. 안 돼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저도 며느리인데 어떻게 1원도 안 줄 수 있어요? 민정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증인도 3명이 있고
고인께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신 것입니다. 며느리는 법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권도 없습니다. 소송을 걸어도 승소 가능성은 0%입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500억? 500억이.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조금만 더 잘했어도. 민정의 머릿속에 지난 2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마다 은분 씨를 쫓아냈던 일, 빈손으로 왔다고 비아냥거렸던 일,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문안도 안 갔던 일. 모든 순간들이 후회로 다가왔어요. 빈소 밖으로 나간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업자득이지. 20년 동안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500억을 눈앞에서 날렸네. 시어머니 복수 제대로 하셨어. 민정은 그 소리들을 다 들었어요.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무엇보다 돈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500억? 내가 받을 수 있었던 500억. 시장 상인 아주머니들은 은분 씨의 영정 앞에서 울었어요. 은분 씨,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렇게 좋은 분을 우리가 몰라봤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은분 씨를 그리워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은분 씨라는 사람 자체를 그리워하는 것이었어요. 민정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절망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대하지 않았어. 준호는 민정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집에 가요. 엄마 장례는 내가 마무리할게. 민정은 고개를 들어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엄마가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왜 말 안 했어? 민정은 준호를 원망했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엄마가 숨기셨으니까. 그리고 이건 엄마 탓이 아니야. 당신이 엄마를 그렇게 대한 게 문제야. 민정은 일어서서 비틀거리며 빈소를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민정의 마음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났어. 500억을 날려버렸어. 민정은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분 씨는 세상을 떠났고 민정에게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어요. 변호사는 유언장을 모두 읽은 후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며느리 강민정님에게 남기신 마지막 편지가 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민정아, 나는 평생 너를 가족으로 대해왔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민정이를 친딸처럼 돌봐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들었고 나는 2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어. 변호사의 목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만들고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버스를 타고 너희 집에 갔어. 손주들 생일 때마다 용돈을 챙겨주고 아플 때도 걱정했지. 하지만 너는 단 한 번도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내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했고 빈손으로 왔다며 비아냥거렸어.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집 냄새 난다며 거절했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지. 민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변호사는 계속 읽었어요. 민정아, 나는 일부러 가난한 척 살았어. 너의 진심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야. 만약 내가 돈이 많다는 걸 알았다면 너의 태도는 달라졌을 거야.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잖아.
나는 돈이 아니라 진심을 원했어. 20년을 기다렸지만 너는 단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어. 변호사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제 나는 떠나. 너에게 남기는 건 돈이 아니라 교훈이야. 사람은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대하는 거야. 너는 그걸 배우지 못했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민정아, 나는 너를 용서하지만 재산은 주지 않아.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야. 부디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2024년 6월 15일 이은분. 변호사가 편지를 접자 빈소가 조용해졌어요. 민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정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은분 씨는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민정이 아무리 울고 후회해도 은분 씨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정은 은분 씨의 영정 앞으로 기어가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정은 계속해서 절을 하며 울었어요. 준호는 민정을 일으키려 했지만 민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엄마가 이렇게 좋은 분이셨는데 나는 왜 그렇게 대했을까? 민정은 자책하며 울었어요. 빈소에 있던 사람들은 민정을 불쌍하게 바라봤지만 동시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20년 동안 그렇게 대했으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민정의 귀에 들렸어요. 민정은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무엇보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민정은 영정사진 속 은분 씨의 미소를 보며 울었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웃고 계시는데 저는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어요. 민정은 20년 동안의 모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명절마다 은분 씨를 쫓아냈던 일, 손수 만든 음식을 거절했던 일,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문안도 안 갔던 일. 모든 순간들이 가슴을 찔렀어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짐승만도 못했어요. 민정은 자신을 저주하며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빈소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여러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들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실례합니다. 고 이은분 여사님의 빈소가 여기인가요?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물었습니다. 준호가 나가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남성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세상 이사장 박진수입니다. 고인께서 400억 원을 기부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 뒤로 여러 단체 관계자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대한노인복지협회입니다. 독거노인 돕기재단입니다. 무료급식소 운영단체입니다. 총 10개가 넘는 단체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은분 씨의 영정 앞에 절을 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부금으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행복해지실 겁니다. 여사님의 뜻을 받들어 꼭 좋은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민정은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분 씨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며 민정은 깨달았어요. 저 사람들은 진심으로 어머니께 감사하고 있어. 민정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은분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불평하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렸을 뿐이에요. 나는 정말 최악이었구나. 민정은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복지단체 이사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고 이은분 여사님은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 남을 위해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는 진정한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여사님의 기부금으로 강남의 이음분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무료 급식소 10곳을 운영하고 독거노인 1만 명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사님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빈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민정만 혼자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평생 무시했던 그 시어머니가 실제로는 누구보다 위대했던 사람이라는 것을요. 겉으로는 가난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부자였고 무엇보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500억이라는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 기부한 사람, 20년 동안 무시당하면서도 참고 견딘 사람, 마지막까지 교훈을 남긴 사람. 민정은 은분 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빈손으로 온 시어머니에게 비아냥과 무시를 줬어. 민정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봤어요. 은분 씨가 가져온 것은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었고 진심이 담긴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민정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돈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고 겉모습만 보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마지막에 가장 통쾌한 복수로 답하셨어. 민정은 은분 씨의 선택이 얼마나 완벽한 복수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판단한 시어머니의 선택. 민정은 이제야 그 의미를 알았어요. 은분 씨는 돈으로 사람을 시험했고 민정은 그 시험에서 완전히 낙제했습니다. 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눈앞에 두고도 받지 못한 것은 민정 자신의 탓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결국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요. 민정은 마지막으로 읊조렸습니다. 돈도 없고 존경도 없고 후회만 가득한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어요. 1년이 지난 2025년 여름 강남의 이음분 노인복지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5층 규모의 큰 건물이었고 무료 급식소, 의료 지원, 문화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개관식에는 수백 명의 어르신들과 복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은분 씨의 사진과 함께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사람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라고 이은분 여사. 준호는 개관식에 참석해 어머니의 사진 앞에 꽃을 바쳤습니다. 엄마의 뜻대로 좋은 곳에 사용되고 있어요. 매일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식사하시고 치료받으시고 행복해 하세요. 엄마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께 감사했어요. 준호는 어머니가 남긴 50억 원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저축해뒀습니다. 엄마처럼 검소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민정은 개관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1년 동안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울증에 걸려 약을 먹고 있었고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500억을 날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민정을 손가락질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어서 500억 날렸대. 자업자득이지 뭐. 돈만 밝히다가 망했어. 민정은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매일 은분 씨의 사진을 보며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중얼거렸어요. 준호는 민정과 결국 이혼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정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고 계속해서 돈에 대한 후회만 했기 때문이에요. 민정은 은분 씨라는 사람을 그리워한 게 아니라 500억을 그리워했습니다. 그것을 본 준호는 실망했어요. 여보, 당신은 끝까지 돈만 생각하는구나.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돈에 대한 후회만 하잖아. 준호의 말에 민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은분 여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 것,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할 것, 가족을 소중히 여길 것. 은분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이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교훈을 남겼습니다. 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욕심쟁이 며느리에게 주지 않고 진짜 필요한 곳에 기부한 것이에요. 강민정은 평생 후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500억을 눈앞에서 날린 후에, 시어머니를 무시한 후에, 진심으로 대하지 않은 후에.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순간이었어요. 은분 씨는 세상을 떠났고 민정에게 남은 것은 후회와 교훈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분 씨가 민정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돈이 아니라 깨달음을 준 것입니다. 오늘도 이은분 노인복지관에는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찾아옵니다. 따뜻한 밥을 먹고 치료를 받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해 하세요. 그들은 은분 씨를 모르지만 은분 씨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분 씨가 원했던 것이에요. 돈이 자신의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 그리고 은분 씨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사람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라. 이것이 고 이은분 여사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